안녕하십니까, 고현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개념학습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성에서 이효석의 메밀꽃 피 무렵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효석의 메밀꽃 피 무렵은 뭐 중요한 작품이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작품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왔다면 아마도 한 번은 들어봄직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이 이효석의 메밀꽃 피 무렵은 지금까지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다가 아니고요. 2005학년도 수능에 이 메밀꽃 피 무렵이 나온 적이 있고, 참고로 이효석 문학가는 많은 작품들 남겼는데 지금까지는 수능 시험에 요 메밀꽃 피 무렵 한 작품 정도만 나왔다. 그 말은 사실은 메밀꽃 피 무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좀 긴 빠지는 측면이 있고, 또 이게 원래 한번 나온 작품들은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아깝긴 한데, 만일에 수능 완성에서 이효석의 다른 작품이 나온다면 그거는 출제 가능성이 꽤나 있겠다. 이것도 좀 생각해 두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메밀꽃 피 무렵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 아니라, 수능 시험은 이제 수능에 한번 나왔으니까 수능 시험은 조금 힘들더라도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사는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입니다.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학년, 2학년 때 교과서에 배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작품을 교과서에 다루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내용도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 아마도 이제 이 작품은 이제 1학년 때 내신을 많이 했으니까 잘 기억날 겁니다. 여기는 허세훈과 동희가 나중에는 거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 않나라는 추측으로 이 소설은 끝나요. 마지막에 왜 왼손잡이면서 쟤도 왼손잡이? 뭐 요 대목이 가장 이제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들도 있으니까 요렇게도 좀 정리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후에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서 소설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이 소설 파트는 뒤쪽에 해설지에 가서 전체 주거리를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여기 있는 이 소설은 반드시 뒤에 해설지에 가면 전체 줄거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체 줄거리를 확인하는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작품마다 조금 인물관계 같은 거 정리해 줄 수 있는 작품들은 좀 정리하고 갈긴 할 건데, 어쨌든 전체 줄거리를 본인이 직접 읽어본 거랑 읽어보지 않은 거랑 달라요. 그렇다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고3인데 이걸 전문을 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물론 메밀꽃 피 무렵은 그리 긴 소설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전문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작품 아니니, 긴 작품 아니니까. 뭐 A4로 한 4대장 되나? 하는 작품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시간 없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한두 지문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저는 이 소설 너무 재밌는데 전문 읽어보고 싶어요. 읽어보세요. 수능 끝나고요. 수능 끝나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수능 치는 중간에 물론 이제 머리 식힐 겸 해서 한두 작품 뭐 읽어보는 거야 반대하진 않겠지만, 이거 일일이 다 찾아본다는 것도 힘들고 일일이 다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책을 사기도 그렇고 독서관까지 가가지고 책을 빌려가지고 읽고 하는 이 모든 번거로움 하기 이전에 고3은 고3이다. 수능시험이 중요하다. 한 작품이라도 더 읽어보고 더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주인공은 허생원, 그리고 조선달, 그리고 동이에요. 갑니다. 허생원은 계집과 연분이 멀었다. 자, 허생원이 나오고 계집과 연분이 멀었대. 왜?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숙기도 없었으나 계집 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하고, 허생원의 삶을 지금 뭐 해줬냐 하면 매우 요약적으로 제시해 줬어요. 요약적으로. 요약적이 아니라고 보인다 이거. 예. 요약적으로 제시해 줬어요. 또 하나 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직접 제시라고 부릅니다. 직접 제시. 자,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만 배우고 갈게.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입니다. 여기서 직접 제시는 뭐냐면 지금처럼 서술자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직접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제시는 뭐냐면 인물의 대화나 행동,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외양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라고 직접 써줬지. 그래서 얘는 직접 제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생원은 여자한테 인기가 없어서 일단 숙기도 없고, 숙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자한테 대시 못한다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움 많아서. 게다가 얼굴뱅이 상판이라는 것은 심지어 얼굴도 좀 못생겼나 봐. 못생긴 얼굴에 숙기도 없는데 당연히 여자 편에서 먼저 정을 보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가서 고백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자와는 연분이 먼 아주 외로운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특히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 쳐버린다. 자, 여기서 이제 충주집은 사람 이름이야. 충주집이라서 집 이름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어떤 안악을 부를 때 이 사람의 고향을 따서 그런 거 있잖아. 왜 경주댁 충주집 이런 말로 불렀다고. 그래서 이건 그 여잔데, 어쨌든 이 여자 얼굴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자, 왜 그럴까요? 충주집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분노다. 이건 아니겠지. 지금 여자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노가 나오면, 개빡침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다는 건 외양묘사한 거니까 일단 간접 제시를 한 건데, 여기는 이 간접 제시를 통해서 충주집에 대한 호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버들버들 떠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 됐죠? 그런데 숙기도 없으니까 지금까지 고백도 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자석에 짜장 동희를 만났을 때, 자, 동희를 만났어? 이 동희가 이제 주인공이죠. 어찌된 사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자, 화 빡쳤어. 상 위에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치라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엄마나, 내가 좋아하는 충주집하고 이 동희란 애가 서로 지금 뭐하고 있다고? 막 어머 오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빡친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얘기합니다. 녀석이 제법 남꾼질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느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자, 한몫 보자는 셈이지. 됐죠? 자,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뭐 했냐면 누구 생각이야 이거? 그렇지, 요거는 허생원의 생각이야. 저 새끼가 저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젊은 놈의 새끼가 여자랑 지금 낮부터 술 처먹고 이런 거야. 그래서 허생원의 생각을 여기다가 서술했는데, 요거를 간접 인용이라 그래요. 뭐를 사용하지 않았냐면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는 걸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이 따옴표를 원래 써야지, 작은 따옴표를 쓰든.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요건 허생원의 생각을 간접 인용했어요. 동희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에 하는 듯이 빤히 보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딱일 하나 갈겨주지 않고는 배기 수 없다. 찰싹 때린 거야. 동희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나 했으나 생원은 조금 더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대로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모습인지 모르겠으나 내게는 아비애미도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는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다 무언이야. 나가거라 냉큼 꼴치워. 라고 또 누구 얘기를, 이번에는 허생원의 대화를 따옴표 없이 간접 인용했네요. 자, 그래서 잘 들어봐. 그러면 요렇게 간접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간접 인용하는 이유는 따옴표를 쓰고 하게 되면 한 줄을 내려 써야 되고 따옴표 쓴 거대로 시선이 내려가야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두면 한 번에 쭉쭉쭉쭉쭉 읽을 수 있잖아. 쭉쭉쭉쭉쭉 읽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술 전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안 쓸 수 없는데 따옴표를 쓰게 되면 흐름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전개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갑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대거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그러니까 뛰쳐나갔어. 자, 왜 그러냐면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내게도 아비어미는 있겠지라는 이 말이 동희에게 큰 상처가 돼요. 왜 상처가 되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아버지가 없어서 동희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뛰쳐나간 거야.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자, 그러면 이 말은 허생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따귀도 때리고 뭐라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그 허생원의 인간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량 내용 나오고요. 자, 여기는 이 중량은 결국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고 이제 이 마을을 떠나기로 한 거야. 다음 장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장 장날로 옮겨가기 위해서 나와서 옮겨가는 도중에 이제 메밀밭이 활짝 피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이제 봉평에 가면 2호석 문학관이라고 나오고, 그 2호석 문학관 봄에 가면 메밀꽃이 아주 장관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면 진짜 이렇게 그 메밀꽃 향기도 가득하거니와 그 주변 일대가 흰 꽃으로 쫙 덮여 있어서 사진 찍기 그만이에요. 우리 이제 그 나중에 대학생 되면, 우리 대학생 될 거잖아, 그쵸? 그럼 대학생 되면 나중에 꼭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시고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꼭 한 번에 첫일을 잊을 수 없다. 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동안에 한 다음에 이제 밤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이 일을 떠올렸어. 꼭 한 번에 첫일. 그러면 여기서 꼭 한 번에 첫일이란 건, 요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누구랑 있었던 일이냐면 성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거든. 그 성서방 내 처녀와의 일이야. 그 일을 잊을 수 없대요. 뒤로도 처음에는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을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자, 달밤 중요해. 달밤의 첫 번째 기능. 일단 이 달밤은 자연스럽게 이 소설의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달밤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돼요. 됐죠?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 또 그 얘기를, 자, 오늘 밤도 또 그 얘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줄. 자, 이 말은 무슨 말, 게다가 그 뒤에 조선달은 친구야. 친구가 된 이래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 다음이 줄. 그러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허생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생애에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왜?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 허생원? 한 번도 여자와 사귀어본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이랬던 사람이 딱 한 번 여자를 만났던 경험인데 그 경험이 바로 그날 밤 일인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잊을 수가 없지. 그 여자가 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니까. 그렇지 않겠어? 끝사랑은 아니지. 충주집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쨌든 그 여자와 있었던, 제대로 말을 한번 건네본,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본 그런 유일한 경험인 거야. 유일한 경험.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으나 허생호는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런졌으나 보름을 가지에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무시 흘리고 말았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다. 길은 지금 긴 산 허리에 걸려있다. 자,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야. 시험에 가장 많이 응용이 되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대신에도 무조건 이 구간을 무조건 시험으로 내게 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석의 메밀꽃 픽 무렵이 지금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대목,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댕운이 한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지금 여기는 이 구절은 지나가고 있는 그곳에 대한 배경을 묘사하는 대목이에요. 그 길가에 있는 길은 긴 산 허리에 걸려 있고 거기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달이야 달. 그
그 다리 가지고 있는 숨소리, 헥헥거리는 그 숨소리가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힐 듯 들리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푸르게 젖어 있는 그곳에 메밀밭이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숨이 막힐 지경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 배경 묘사는 왜 중요하냐면 소설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이에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이 배경 묘사는 보시면 시각이고 청각이고 후각이고 촉각이고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표현들은 최대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묘사 때문에 여기는 이 소설을 한층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가장 문학사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다 됐죠? 이 때문인 거야. 자, 됐습니까? 배경묘사. 자, 그래서 마지막에 길은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자, 외줄로 늘어섰다는 건 어떻게 됐냐면 길이 요렇게 좁아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 사람이 요렇게 지나가다가 요렇게 한 줄로 선 겁니다. 맨 처음에는 허생원, 그 다음은 조선달, 마지막에 동이가 늘어서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왜 이런 걸 하냐면 지금부터 허생원이 할 얘기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동이 귀에 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생원이 하는 그 허생원의 이야기가 동이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인 거야. 동이는 저 뒤에 뒤쳐서 오니까 허생원의 한 얘기가 잘 들리잖아요. 만일 허생원의 한 얘기를 들었다면 여기서 소설은 끝날 수 있어. 아빠 뭔지 알겠죠? 이렇게 소설은 끝날 수 있어. 자, 갑니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매물밖으로 흘러갔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라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데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자, 결국에 그날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물방앗간으로 들어가고 말았대요. 이 바람에 누굴 만나냐면 거기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납니다. 즉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사건의 필연성을 부여해. 자, 그 다음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보지. 어우, 진짜 조선달 대단해. 이 얘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이거 알면서 대답하는 거죠. 자, 알면서 대답하는 거야.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낀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일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게는 걱정이 없을 리가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려면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자, 그날 밤 여기는 이 밤이 허생원에게는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요. 왜? 결국에 이것이 이제 과거 추억에 대한 인상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강렬한 추억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자,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받은 건 뭐? 자연스럽게 미리 알고 있었거죠.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대답한 거야. 그러면 이야기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은 것은 자연스러운 전개를 유도하고 있다. 왜 우리 판소리 같은 거 보면 얼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얼쑤. 다음 장도막에서는 벌써 웬집이 사라진 뒤였네. 장파는 소문에 발끈 뒤집어서야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갔다가 상수라고 천혜의 뒷공론이 자자했단 말이야.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천혜의 꼴은 꽁거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었어.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이 늘 잊을 수 있겠나. 그러면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을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다네. 평생이 늘 잊을 수 있다. 이 말은 왔다 갔다 가다가 혹시 우연이라도 그 처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성서방내 처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뒤에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은맛까지 장도병이로 지내는 거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대야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이산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라. 마지막에 이렇게 사이산철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라는 이 말은 그만큼 장돌뱅이의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천이나 만나면 다시살까. 여기서 예천은 그 성서방내 처녀. 난 거꾸로 제일까지 이 길을 보고 저달을 볼 테야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오히려 그러한 장돌뱅이의 삶을 뱅이의 삶을 수용하고 있어요. 산길이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늘어 서다. 이제 한 줄로 쭉 늘어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은 말게. 오히려 지금 허생원이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고 있지요. 자, 용서를 비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허생원이 사과한 거야. 여기는 이 허생원의 사과로 둘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감은 해소가 됩니다. 처천만해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금실금해간 끝이라 동의 여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아비엄이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라는 이 말이 이제 요 뒤에 이어지는 왼손잡이라는 사건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자신의 마음의 상처의 원인이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둘 사람이 혈연이지 않을까라는 혈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거야. 이것 말고도 뒤에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왼손잡이에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에 없어요. 그런 법이 당초에 없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당초에 없었다는 거 미혼모였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혈연의 가능성 두 번째를 보여줍니다. 혈연의 가능성 두 번째. 세운과 천달이 야단스럽게 껄껄껄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동이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는 이 동이의 이 내용이 결국에 동이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는 이 사연을 들은 허생원은 여기는 이 동이를 아들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작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면 내용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1번 문제 아래쪽에 빈 여백이 많으니까 여기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배경의 역할이죠. 여기는 이 배경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 글에
매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줘요.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매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소설에서는 다른 소설보다도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큰데,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커요. 그러니까 큰 것은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분위기를 보다 더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허생원과 나귀, 당나귀 함께 가거든. 그 나귀의 관계를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지금 지문에서 안 나오는데 허생원과 나귀는 결국에 삶을 살아왔던 삶의 동반자이자 여기는 서로 분신의 관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끝에 가면 왼손잡이라는 소재가 나와요. 이게 이제 결말 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결말 부분에 나오는 왼손잡이의 의미는 결국 동의와 허생원의 혈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주제는 당연히 뭐 장돌빙이 삶의 애완과 운명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건 굳이 소설은 시처럼 주제는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주제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 작품은. 자, 그러면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A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A 부분은 갈등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한 적 없고요. 이야기 밖의 서술자 이거 3인칭.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행동만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묘사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인 거야. 이건 3인칭 관찰자가 아니지. 허생원의 심리가 나오니까요. 특정 인물이 서술자가 되는 건 1인칭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덕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는 이것도 1인칭이에요. 그래서 1인칭이 나오는 4번과 5번은 절대 답이 안 되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허생원은 충격집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지요. 조선달은 장돌뱅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정착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맞지요. 산길을 벗어난 직후 동의의 실수를 지적하는 여기서 허생원에게 실수를 지적한 적이 없고 허생원이 오히려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으로 허생원은 봉평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실현 내색 없이 맞장구로 치는 것도 맞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금 여기 있는 것서 시를 읊은 작가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한 폭에 그리는 것처럼 했는데 어떤 소재를 통해서 어떤 색채를 드렸는지라고 하면 아까 전에 어디 있던 거 그 B 부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색깔이 나온 구간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뭐 거기에 푸르게 젖었다는 둥 아니면 뭐 무슨 붉은 대궁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런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찾으면 색채미 쓴 거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메밀꽃 피물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소설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